법원이 대체 뭘 문제를 삼았냐. 네. 구글이 이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본인들이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광고 거래소와 광고 서버를 가지고 있고 최대한 구글에게 광고가 많이 집행되도록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분할하거나 매각해야 질서가 바로 잡힌다. 핵심은 이제 검색이에요. 뭘 독점했냐,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거고, 애플이 앞으로 사파리와 아이폰이나 이런 기본 브라우저에 구글 안 넣을 거예요, AI 넣을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하룻밤 만에. 네. 애플이 만약에 챗GPT를 탑재를 한다 그러면 챗GPT는 엄청난 접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신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는 쩔쩔, 한국에서는 펄펄 나는 구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정말 굉장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퍼포먼스와 미국에서의 지금 상황이.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파워를 지금 막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기업이 분할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 주가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크롬 매각해야 된다, 무슨 뭐 매각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 작년에도 본 뉴스 같은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요게 뭔지 한번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관련된 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요 구글이 고정밀 데이터 지도 반출을 요청을 했다. 근데 요게 이제는 정말 반출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란 1대 5천 축적의 데이터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 명분은 전 세계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도 당연히 구글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쵸. 지금으로서는 1대 2만 5천 축적의 지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목에 있는 정보라든지 세세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그 속내를 궁금해하는 거죠. 정말 그것 때문이냐? 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뭐 지도가 그 자체로도 뭐 파괴력 있는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되게 잠재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양한 DB의 뭐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는 게 뭐 상점, 오프라인 정보들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맛집 얼마나 막 검색합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지도 기반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광고 비즈니스에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그 소호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광고를 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그리고 뭐 증강현실 이런 신기술에도 사실은 LBS라든지 아니면 뭐 지도 서비스가 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가 지금 계속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계천 보면 정말 뭐 한 4분의 1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가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되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유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보안과도 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부가 명확한 그런 대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어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되든 보안상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해서 데이터를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핵심 보안 시설은 이건 다 비공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사실 뭐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글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거부했냐라고 봤을 때 뭐 명분은 데이터 센터 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이렇게 말 흘리긴 했는데 뭐 결국 돈이겠죠. 뭐 지도 하나 얻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몇 천억 써야 되냐 뭐 이런 거고, 자칫 내부 정보라든지 뭐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이걸 기반으로 또 요구를 한다든지 데이터 센터를 뭐 우리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전개나 뭐 세금 증세에 있어서 좀 뭐랄까 이게 허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신청을 한 겁니다. 2007년, 2016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현재 국토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이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이게 심사를 하고 있어요.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업계에서 보는 거는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다음 정부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좀 여기에 대해 제 개인적 의견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국가가 아닌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교류는 당연한 건데, 근데 다만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는 1대 5천짜리 그런 지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다 법적 요건도 다 갖추고 정부하고도 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데, 구글이 이걸 동등하게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전 타당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 방비는 세우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도는 측량을 국가가 한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민간에서 지도로 활용하는 건데, 공간정보법 이 법에 보면 측량한 공간 정보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국내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국외에서 서비스 하려는 기업들은 특별히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객들이 뭐 하기 되게 불편한 나라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국내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뭐 미국에서 지금 와 있는데 뭐 가입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도 같은 것도 어딜 나가든 우리는 구글 맵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을 쓰면은 정확히 이게 안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어딜 나가든지 그냥 구글 내비게이션 쓰면 되잖아요. 구글 맵으로. 근데 그런 거를 못 쓰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 일단은 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막아왔다는 거죠. 일단 해외 반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해외 반출이 안 된다고 계속 썼는데 왜 이번에는 지금 좀 해줄 것처럼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해줄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구글이 이제 10년 전에 한번 요청했다가 한번 정부에서 또 회의하고 고민 끝에,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구글이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다시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니? 니네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고 니네도 글로벌한 국가가 됐으니 이제는 때가 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반출 좀 허가해 주지 그래?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니까 가타부타 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업계에서는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뭐 정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바뀌었다고 할 근거는 없어요. 근데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결과 정부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은 나오는 건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부처가 아까 말했던 뭐 지리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한 군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도는 안보적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 관련된 부서, 뭐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나 이런 데부터, 또 정보통신이니까 뭐 우리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 또 이게 지리니까 국토부 이런 데가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기술 쪽 부처들은 이제는 우리 좀 글로벌하게 좀 나가야 되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이 안보 쪽 부처들, 국정원이나 이 국방부나 이런 데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구글 쪽에서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뭐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면서요? 그렇다기보다 구글이 1차 지도 논쟁 때 블러 논쟁이 있었거든요. 블러를 하느냐 마느냐.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정원의 위치, 지도에 우리나라 가서 보면은 비어있죠. 네, 비어있어요. 뭐 그런 위치들, 군사시설, 우린 또 분단국가니까 군대들이 다 있잖아요. 군사시설, 뭐 이런 데를 블러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그때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이 우리가 블러 할게, 대신 어디다 해야 되는지 우린 모르니까 블러를 할 수 있는 좌표를 알려줘. 그럼 우리가 블러를 해서 서비스를 할게 라고 했는데, 이제 좌표를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나라의 비밀을 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알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우리나라 지도 회사들은 블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블러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 왜 흐릿하지? 여기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블러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예 이제 가짜, 그러니까 그냥 뭐가 있는데 산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진짜 산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죠. 거기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채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추는데, 블러? 이건 거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논쟁도 좀 있는 거죠. 지금 좌표를 찍어달라고 하면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안 찍어주면 또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도를 찍어서 주는 거죠. 아예 처음에 줄 때부터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아까 이제 서버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하면 된다라는 게 좀 쟁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쓸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데이터 센터 줘서 여기다 보관하면 돼. 라고 하고 구글에서는 뭐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GCP 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 네네. 그 서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도를 보니까 서울 리전이 있더라고요. 서울 리더 있습니다. 그 서울에 구글 서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GCP는 네. 구글의 서비스를 위한 서버들이 아니에요. 팔라고 만든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걸 팔 거예요. 이걸 자기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를 둔 게 아니고 이건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팔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게 서버가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서버는 아닌 거죠. 네. 좀 쓰면 안 되나 저기가? 그리고 또 법적으로 네. 그 GCP는 그 미국 본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이에요. 구글 코리아하고 다른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구글이 계속 우리 서버 없어라고 하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버 없다고 하는데 GCP 리전에 서울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이렇게 큰 게 있을 텐데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른 얘기군요. 판매용 서버가 있다고 그 지도 서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서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뭐가 엮여 있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가 내는 세금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너무 많이 안 낸다. 적게 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지도를 우리나라 서버를 만들어서 저장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서버 운영비만 더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연관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좀 무관한 이야기이긴 하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뭐 구글이 세금을 왕창 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또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땅도 알아봐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건물 올려봤자 이제 끝이 아닌 게 그 안에 있는 시설에 그 부동산 비용이 몇 배를 또 투입을 해야 되고 매년 또 엄청난 그런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글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름의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건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왜냐면 얘들은 클라우드 애저를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좀 한 건데 근데 구글의 경우 B2B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사실 뭐 콘텐츠 판매라든지 광고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막 싸워왔던 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왜 이것마저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냐? 이게 전 세계적인 또 이슈이긴 해요. 미국 빼고. 그래서 좀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보통 뭐 구글뿐만 아니라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그런 조세 회피인데 일단 아일랜드에 뭐 자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의 아일랜드 영업용 자회사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매출을 집계하고 인식하는 뭐 그런 곳이죠. 전 세계 미국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을 하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또 아일랜드에 송금을 한 다음에 아일랜드가 그 조세 회피 지역인 버뮤다 지역에 이렇게 송금하는 식인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법인세와 송금이 제한이 없는 그런 국가들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세금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내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다 법인세 다 냅니다. 미국에선 되고 다만 이제 미국의 지역에서 법인세를 아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구글세, 디지털세라는 게 뭐 EU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체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얘네들이 회피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자면 구글 코리아가 그래도 매출이 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핵심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앱스토어 운영이라든지 사스 이런 거는 집계를 하지 않고 그 광고 비즈니스 일부만 또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요. 매출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순이익에 따라 이게 특정 구간이 생기고 여기 이제 세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실제 이게 구글 코리아의 매출인데
지난 4년간 보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이렇게 사이죠. 근데 그 저거밖에 안 된다고요? 예, 광고 비즈니스만 이렇게 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걸 두고 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제를 하는데 네. 그리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업계에서 보는 건 한 12조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몇 배 차이입니까 대체? 예, 그 40배 정도 차이 나는 40배 겁니까? 네. 정도. 그리고 당연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 두고 있는 인력이 그렇게 또 많지는 많지는 않고.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반발이 많은 상황이고 이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숫자의 은닉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거의 뭐 팩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죠. 네이버 카카오가 매출이 네이버는 한 10조 원 정도 되고 카카오는 8조 원 정도 돼요. 뭐 구글보다는 좀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글이 뭐 12조 원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다고 하니까. 근데 네이버의 경우 4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냈고 카카오의 경우 1,500억이 넘는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구글은 이제 200억밖에 안 내니까 이거는 그것도 20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도 이슈 갖고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면서 데이터 센터도 못 짓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근데 좀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죠.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글맵 바탕으로 해갖고 굉장히 서비스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도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뭐 맛집 서비스나 이런 거 얼마나 평가 열심히들 합니까? 또 구글에서도 그런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다만 지도 서비스 특히 LBS의 경우 로컬 업체들이 월등하게 유리하긴 해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왜냐면 공공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뭐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외 기업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글을 끊임없이 지금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걸 다 뚫어냈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구글 검색 다들 안 쓴다고 했는데 결국 뚫어냈고 유튜브 정말 거의 안 봤는데 모든 걸 다 무력화 시켜버렸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글로벌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이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건데 여기 구글과 함께하는 회사들은 구글이 가진 영업망의 영업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한국 기업들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속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글 지도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도 서비스를 아주 용이하게 잘 만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구글과 손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이게 디지털라이징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없거든요. 인구는 소멸되고 있고 탑은 결국 그 외국인들 고객을 유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명동이라든지 뭐 동대문 이런 데는 이미 바글바글하고 이제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걸로 만들잖아요. 외국어로.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올리는 게 광고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구글 지도에 광고를 하는 게 낫냐라고 하면 물론 둘 다 하겠지만 네. 점차 이제 구글의 그런 예산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확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밥 먹으러 요 앞에 르미에이르 빌딩에 갔는데 2층에 영어로 프린팅이 돼갖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한참 봤더니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관광 서비스들 이런 거 파는 거 같더라고요. 뭐 투어버스라던가 네. 아니 뭐 자전거 등등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요 광화문 한복판에 그 큰 건물에 딱 생겼는데 안에 일하시는 분도 외국인이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게다가 또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 모국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이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더 오픈하고 글로벌해서 우리나라가 반대로 이제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신에 적어도 형평성은 맞추고 너 10원 가져가면 우리도 10원 가져가자 네. 아니면 공정한 룰로 싸우자 이게 네. 돼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고 근데 EU 같은 데야 이제 정치적 힘도 있고 국가가 워낙
그 인구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걸 못 해왔죠. 그래서 뭐랄까 밀당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너무 이제 안티 구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네. 구글 편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야 여기다 서버를 두고 여기서 지도 서비스를 하면 반출할 필요 없고 가능하잖아. 여기다 지도 서버를 둬 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그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구글은 전 세계를 하나의 소스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 한국을 위해서 여기에 따로 지도 서버를 두고 또 다른 데 따로 지도 서버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제 파편화되잖아요. 네. 이렇게 파편화되면 관리가 또 어려워지죠. 여기도 업데이트하면 여기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그렇게 만약에 두기 시작하면 이건 글로벌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게 모든 글로벌이 하나의 소스로 서비스를 하는 게 못하잖아요. 네. 우리도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거 해외 진출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싸이월드, 미국에 있는 싸이월드, 뭐 중국에 있는 싸이월드 다 다른 서비스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보통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대부분 하나의 소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면 구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는 이제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라고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왜 한국에 지도 서버를 두면 될걸? 야 니네 법인세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의구심도 타당한 면이 있고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면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도 인정을 해요. 우리 세금 회피하는 거 맞다고. 근데 이게 기업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세금 내도록 해야지. 근데 기업은 세금 안 내고 이거를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뭐 기업가치 증대 쓰는 게 이게 선인 거다. 우리는 그냥 서로 추구하는 선이 다른 거다. 근데 국가가 우리가 뭐 빠져나갈 수 없게끔 굉장히 촘촘하게 그런 걸 짠다면 우리가 내야지. 뭐 근데 진보에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내부에서도 우리가 대불됐다 뭐 이런 건 다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도 세금 회피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높은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선인가 아니면 무엇이 맞나라고 하면 뭐 구글 얘기가 또 아예 틀린 건 또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가는데 이게 글로벌로 하나의 규제 기관이 없잖아요. 그쵸. 세계 각국이 다 입장이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야 우리한테 법인세 안 내? 그럼 우리한테 안 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 법인세를 받았다는 거죠. 네. 세율이 더 낮은 아까 아일랜드라든지 우리가 유튜브도 만약에 해보고 뭐 이런 거 해보면 유튜브 광고 들어오는 국가가 다르고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거 붙이면 들어오는 국가가 달라요. 돈 받으면 하나는 아일랜드 돈을 받고 네. 하나는 싱가포르 받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나는 활동을 했고 광고에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를 붙여서 결국은 서비스를 했는데 돈을 광고비는 싱가포르에서 주고 아일랜드에서 준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하냐? 구글이 세금을 안 내려고 거기다 낸 거예요. 그 나라들은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한 몸이 돼서 디지털세를 구글한테 매기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난 싫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목소리로 그 세금 정당하게 세금 걷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아는 구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최대한 걷어가. 나는 법을 지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봐서 와. 아,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구글 맵 요것도 문제지만 작년부터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는 이 정도 점유율인지 몰랐는데 1위라면서요, 유튜브 뮤직이. 그렇죠. 네. 요게 구글이 이제 자진 시정안을 제출을 해서 뭐 곧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가 듭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유튜브 다 뭐 잘 아시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가입하면 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이용하면 혜택이 좀 있죠. 네. 광고를 안 봐도 된다는 혜택,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재생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혜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프리미엄 서비스 안에 그 뮤직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사람들이 유튜브 광고 보기 싫으니까 프리미엄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뮤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멜론은 내가 왜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 어차피 가입하고 유튜브 뮤직이 있으니까 멜론 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은 유튜브 뮤직하고 싸운 게 아니고 유튜브하고 싸우게 된 거죠. 네. 이 음악 서비스 대 음악 서비스가 경쟁한 게 아니고 음악 서비스가 영상 서비스랑 경쟁을 하다 보니 네. 이게 경쟁이 안 된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저는 광고 봐도 돼요.
광고 봐도 되는데 유튜브 뮤직이 필요해요. 아. 근데 유튜브 뮤직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멜론 안 쓰시고 유튜브 뮤직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네.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잘라서 싸게 팔면 그것만 딱 사면 하면 좋겠는데 되는데. 하고 해서 이런 소비자도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아. 이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애고 경쟁도 저해하니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공정에서 너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막 제재를 내리고 하는데 유튜브가 저요. 제가 알아서 시청하겠습니다. 그러니 법적 처벌은 없는 걸로 하시죠. 이런 게 법적으로 동의 의결이라고 하는데 네. 동의 의결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시정 대상이 되는 그 사업자가 난 미리 시정할 테니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걸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정위가 너 제재해 그러면 제재해서 뭐 과징금 얼마 시정 조치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럼 당연히 소송을 걸겠죠. 네. 그럼 대법원까지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 저해 상태가 있다면 이 상태가 또 몇 년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경쟁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래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이상 법적 절차는 안 할게. 위법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자. 일단 해결을 해라. 그 상태가 동의 의결인데 구글이 그걸 하자라고 했고 공정위는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 상태인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질질 끌어서 대법원 가봐야 오히려 우리나라의 다른 뮤직 앱 서비스들이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 시간은 빨리 이런 경쟁 저해 상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과징금 뭐 구글이 과징금 몇백억 낸다고 구글이 뭐 엄청 떨고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않죠. 그럼 지금 구글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쪼개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치사한 게 한데 네. 미국에는 이미 쪼개져 있어요. 아. 미국에는 이미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음악은 떨어져 있는 음악 서비스는 없는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요금제가 이미 있어요. 음악만 따로 살 수가 있죠. 그 뮤직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요금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걸 합친 요금제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없다가 그럼 우리 그거 여기 도입할게 한국에.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하는 거 한국에도 할게. 라는 거죠. 니들이 그걸 결합 판매하는 거 싫다고 하면 내가 쪼개서 팔아줄게. 쪼개서 각자 비싸게 팔아줄게. 각자 비싸게 팔아줄게. 왜냐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 11,000 얼마예요.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통신사들이 다 끼워 팔기 다 했고 그리고 결합 상품 내놓고 했고 그때마다 또 욕 먹고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꼴이 약간 우스워진 게 된 건데 이게 어쨌든 예전부터 다 했었고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게 뭐 구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뭐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끼워 팔기는 IT 업계의 유구한 역사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뭐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 쓰잖아요. 근데 막 사면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여기에 막 액세스, 그다음에 원노트 뭐 이런 다 끼어 있잖아요. 다 끼워 판 거거든요. 어도비도 뭐. 네, 그렇죠. 나는 그냥 프리미어 프로하고 포토샵만 사고 그렇죠. 싶은데 나머지 막 인디자인부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사거나 이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따로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뮤직 앱은 뭐 우리나라도 지니 같은 경우가 KT, 그다음에 멜론이 예전에 SKT 이런 식으로 요금제랑 다 결합해서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끼워 팔기는 이제 결합해서 팔면 더 혜택을 주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건데 구글처럼 아예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든지 옛날에 엑셀 그 오피스 패키지만 사야지 나머지 다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메일은 이거 익스체인지 안 쓰는데 해도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그런 지금도 그런 상태인 상태인 겁니다. 거죠. 그래서 팀즈를 끼워 팔다가 유럽 법원에서 팀즈를 따로 팔어 그래가지고 따로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모든 회사가 사실 락인하고 있고 한데 근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락인한 회사가 얼마나 크냐, 시장에 대한 독점력이 엄청나고 이걸 그대로 끼워 팔기 했을 때 1위 먹을 수 있냐, 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이제 밀려난 회사들이 일을 들고 일어나서야 돼요. 거기 중소기업이라든지 상생 이슈라든지 이런 걸 해야 이게 이슈화가 되는 거고 이게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법적 이슈가 되는 건데 근데 다 하고 있고 뭐 다 했죠 사실은.
근데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심재석 대표님처럼 정말 유튜브 뮤직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이 뭐 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상 공짜로 제공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유튜브의 논리예요. 네. 유튜브 뮤직 공짜로 주는 거야. 이런 논리인 네. 거죠. 쿠팡 플레이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쟤네는 공짜로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근데 이제 이 경쟁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을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느냐. 경쟁을 시키는 게 그 자체가 선이 아니고 경쟁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그게 이제 경쟁의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법은 경쟁을 시키는 이유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경쟁을 해라고 해서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그럼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유튜브 입장에선 야 이거 끼어 팔아서 소비자가 이득을 본 거잖아. 그런데 이게 왜 문제야라고 주장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야 유튜브 뮤직 거의 공짜로 쓰는 거잖아. 제가 얘기한 게 오히려 유튜버한테 유리한 그런 거군요. 거죠. 그러면 야 멜론 그거 한 달에 15,000원 내고 쓰는 거보다 유튜브 뮤직 이거 그냥 쓰면 되는데 그 소비자 이득이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뮤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논리들과 논리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게 동점일 수도 있고 끼어 팔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그건 말 수 없습니다. 그 한국 언론들 보도 논조를 보면은 글로벌 기업이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논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쟁 저하의 요소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거든요. 구글한테 과징금 뭐 200~300억 받아봐야 뭐 하겠냐 이런.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편집본을 보고 계신 분들은 결론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났거나 아니면 날 거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구글 맵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뮤직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 뮤직 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본국인 미국에서는 지금 좀 더 큰 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구글이 분할될 수도 있다. 특히나 크롬 그다음에 광고 기술 이쪽 관련해서 분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또 다른 얘기라면서요? 한 번에 엮인 게 아니라 좀 어렵던데 이게 어떤 사안인 겁니까? 일단 법원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개별로 진행되고 있다. 크롬 매각이든 아니면 광고 솔루션 매각이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딱 크게 보면은 한 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온라인 광고 시장이 디지털 산업의 뭐 젖줄과도 같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규모만 하더라도 1,000조 원이 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생태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불공정하게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한다. 이게 그 비판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글의 밸류 체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용자가 브라우저 앱이나 웹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엔진을 접속을 해서 구글에 제휴된 혹은 구글 자체 혹은 뭐 구글이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보고 광고를 소비하는 이게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구글로서는 이 단계마다 이용자 유입을 최대한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원래 자체 브라우저가 없었는데 뭐 크롬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자체 브라우저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고리를 계속 늘려나갔죠. 그 대표적으로 한 게 디바이스 회사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선탑재해줘. 아니면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에 그렇죠. 이런 걸 해왔고 구글 서비스나 그것도 이제 최대한 자체 서비스 혹은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광고 비즈니스의 경우 구글의 광고를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고 볼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구글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놨죠. 수십 년 동안.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일단은 그 앞단인 크롬이 제일 문제다. 크롬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제대로 끼워진다라고 봐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뭐 근데 어떻게 할지는 페널티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미국의 법무부, 행정부죠. 거기서는 이걸 매각하거나 분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디지털 광고 솔루션에서의 그런 부당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서 이게 이미지를 한번 보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딱 봐도 어렵죠. 예. 딱 봐도 어려운데 그냥 이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우리가 뭐 쉽게 흔히 생각하는 거라고는 그냥 그 광고주가 이게 어드버타이저가 이제 광고주를 의미하고 퍼블리셔가 이렇게 지면을 의미해요. 광고 네. 지면을 의미하는데 이게 보통 그 일치가 돼가지고 광고주가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 쓰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가 뭐가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배너에다가 그렇죠. 제가 이제 광고를 태우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돈을 내는 거고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그 광고비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실제로 네이버를 포함해서 네. 모든 사이트가 대부분 사이트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파이가 작아서 그래요. 파이가 작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야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신에 매출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털 광고 생태계는 영업만 외주를 주고 에이전시들에게 외주를 주고 나머지 솔루션적인 부분들은 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해외는 광고주부터 퍼블리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지금 박스마다 다 다른 업무인 다 다른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버만 애드 서버만 담당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네. 딱 광고주 옆에 붙어서 그 애널리틱스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것도 있고 그 지면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매출 올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만 연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그 모든 걸 다 독식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전체적 파이가 커지거든요. 왜냐면 각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서 RTB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은 여기에서 뭘 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구글은 그 가장 큰 지면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가장 많은 광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것만 하지 않고 그 외부 지면을 빌려 쓰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 광고주를 빌려 쓰기도 해요. 또 반대로 본인들의 지면을 그 다른 회사, 다른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솔루션 회사들에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 배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광고주도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이제 익스체인저라고 해가지고 광고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코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법원이 대체 뭘 문제를 삼았냐? 네. 여기서 그 구글이 이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본인들이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퍼블리셔 쪽에 지면 쪽에 광고 거래소와 광고 서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최대한 구글에게 광고가 많이 집행되도록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뭐 UI, UX적으로 뭐 노출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 과정에서 광고주가 했는데 이제 구글 광고가 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그 많은데 이거를 이제 매각하거나 분할해라. 니들은 딱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것만 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생태계의 흐름을 파괴하는 건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딱 할 것만 하고 이런 뭐 광고 거래소나 광고 서버를 이제 외부에 매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경쟁사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다른 광고 거래소나 아니면 광고 서버를 가진 회사들이 지적을 했겠죠. 이들이 살아남게끔 이렇게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은 어쨌든 지금 구글이 현재 불법적으로 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행정부, 쉽게 말해서 법무부는 가장 큰 문제는 크롬이랑 광고 거래소, 광고 서버인 것 같고 이걸 분할하거나 매각해야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광고 서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퍼블리셔잖아요. 네. 이런 퍼블리셔들이 직접 어떤 삼성전자에서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광고하고 싶어 광고 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간단한데 이 과정이 직접적으로 다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광고 서버에서 광고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 서버에 광고를 받아오는데 광고 서버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또 광고 거래소라는 데에서 막 비딩을 해요. 나는 300원에 넣겠습니다. 400원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딩을 해서 이게 내가 광고 서버에 들어가는 건데 구글이 광고 서버랑 그 거래소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한테 잘 보여야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고 광고를 싸게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구글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구글이 그걸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 광고 서버와 우리 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라고 이제 혜택을 계속 주기 때문에 구글이 계속 독점되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와 심판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퍼블리셔가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있지만 구글도 자체적인 엄청난 자체도 큰 있고, 퍼블리셔죠. 우리는 이제 구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지면을 갖고 있는 큰 회사들이 일일이 광고를 다 영업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광고 서버에서 광고를 갖다 붙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광고 서버를 갖고 있든 아니면 광고 거래소를 갖고 있든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둘 다 가져서 니네끼리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결국은 니네 독점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태계가 되게 복잡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렇게 복잡한 광고 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광고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면이 많고 네. 이렇게 뭐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광고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복잡하네요. 전 저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분석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예, 보니까. 그래서 뭐 저게 RTB라고 해서 이제 리얼타임 비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 카카오 외에는 좀 그런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이걸 기반으로 하는 에드테크 회사들이 또 그렇게 막 못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드테크 회사들 취재할 때 이런 걸 접하고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분야죠. 지금 이제 그 광고 관련해서 1심에서 네. 근데 잘못이 있다고 결정이 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분할 얘기는 어떤 조치를 이게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 법무부는 얘네 쪼개야 돼. 판사님 얘네 쪼개야 돼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뭐 재판으로 치면은 구형한 거랑 그런 비슷하네요. 느낌으로 이제 네. 우리 얘네 쪼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나올까 행동 어떻게 조치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저번에는 1심 판결이었고 이번에는 조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네네. 과정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것도 결국 1심에 대한 조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나중에 또 2심 가고 3심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분할하라는 명령이 났을 때 네. 1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져가지고 분할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 뒤에 분할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러예요. 똑같아요. 크롬하고 그때 당시는 익스플로러인데 네. 그거를 분할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2심 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는 분위기로 돼서 서로 합의해서 이제 없었던 일로 간 거죠. 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여기 1심에서 결정 났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네. 또 그때는 익스플로러가 막 너무 독점해서 했는데 재판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디 갔죠? 점점 인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네, 있었죠. 그렇죠. 지금 또 AI 브라우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슬슬 갈아탈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독점 거래법, 이런 공정 거래법 이런 것들이 느리잖아요. 네. 판단이 느리잖아요.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IT 업계는 정말 1, 2년 만에 휙 바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요, 대체로. 조치를 취하라고 해도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 뭐 DMA 같은 이제 디지털 시장법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조치가 너무 느리다. 공정거래법으로는. 그러니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만들자 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지금 정부하고 구글하고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니들이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불공정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당한 걸 당했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당당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 출석을 하고 증인 출석 너무 네. 자유롭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 구글에서 이야기한 회사들이 버티컬 그 사이트라든지 뭐 옐프라든지 이런 버티컬 그 직접 경쟁하지만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이야기한 소규모 솔루션 업체들인데 우리나라는 잘 법원에 안 나와요. 만약에 그렇죠. 이걸 네이버나 카카오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증인해서 그걸 증언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활발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고, 물론 백악관의 스탠스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때로는 되게 디지털 회사들을 지지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 성장 동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대기업들 잡으면서 컸고 어느 정도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듣고 판결 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구글을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구글은 이제 조만 8월 달쯤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뭐랄까 페널티가 강하면 우리 무조건 항소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거듭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산업 생태계를 위한 거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퍼블리셔들 돈 많이 번다. 광고 돈 많이 보고, 그리고 고객들도 3번 클릭할 거 1번 클릭해서 구글 엔진 들어온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 기술 변화를 왜 니들은 모르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롬이라든지 그 거래소나 아니면 뭐 서버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떼어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핵심은 이제 검색이에요. 독점, 뭘 독점했냐,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거고, 검색 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크롬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 애플이나 삼성에 돈을 줘서 애플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본 검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걸 이용했다. 이게 약간 뭐 끼워 팔았다 이런 거죠. 그것도. 그거를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크롬 팔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파리에 돈 주는 거 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뭐 구글에서는 뭐 자구책으로 뭐 돈 주는 거를 조금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안 받는다고. 아무튼 요 근데 검색 점유율 관련해서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결국은 검색이 독점이라서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예전보다 그래도 AI 검색이 나오고 나서 90% 아래로 점유율이 내려갔다. 이거는 뭐 점유율 추락의 전조 증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하고, 지금 계속 독점을 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 사실 알 수는 없고, 그 프로시드라는 데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구글 검색 점유율, 지금 검색 점유율이 89.74예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90% 밑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거 하는데, 89.74면 거의 90%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사 같은 기사로 이제 쓰기에 약간 우리 표현을 섹시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제가 되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점유율 하락이라, 뭐 이 정도는 그냥 계절적 요인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90% 밑으로 내려간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뭐 변화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크냐라고 하면 아직 크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보면은 AI 검색 요새 다 하잖아요. 뭐 누가 구글 검색합니까? 라고 주위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페북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구글이 하루에 발생시키는 쿼리 양이랑 AI에서 그 검색어 때려 넣는 양이랑 좀 아직은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구글 검색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글 검색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소수의 아주 얼리 어답터일 뿐이겠지만, 점점 늘어난다면 이게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챗GPT하고 막 대화하면서 노는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지금까지 어느 순간까지는 그 이런 우리 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옆에서 기생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기술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일반 대중이 그냥 쓰는 서비스가 되어 간다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전까지는 요새 검색 네이버에서 안 한다, 유튜브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유튜브도 구글 거고 구글 그렇죠. 검색도 구글 거고 구글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SNS를 페이스북을 쓰다가 요새 누가 페이스북을 써? 하지만 인스타그램도 우리 거야, 이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AI는 좀 다른 상황이라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 지금 검색 점유율 수치 같은 게 나올 때, 지금은 뭐 챗GPT 수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클로드는 아예 없죠, 퍼플렉시티라던가 이런 게
같이 집계가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공정거래 경쟁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건데 시장 획정이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장이냐.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어려워요. 시장 획정이. 구글 검색과 퍼플렉시티는 같은 시장이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 맞냐, 아니면 구글 검색과 아마존 검색은 같은 시장에서 검색하고 있는 거 맞냐. 둘 다 검색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걸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범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경쟁하는 범주에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넣으면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의문이 있었는데 그 수치가 크지 아직은 않다. 수치가 네. 크게 꽤 차이가 나서 아직은 이렇게 많이 의미 있지는 않다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접점이 저는 구글이 여전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뭐 그 챗GPT가 워낙 유명한 AI 서비스이긴 하지만 챗GPT도 있고 뭐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뭐 클로드도 있고 뭐 요즘 딥시크도 있고 네.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챗GPT 말고는 다 뭐 의미 없는 서비스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젠 다 각자의 강점과 각자의 우월한 점, 좀 부족한 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다 이제 점점 상향 평준화되는 약간 비슷비슷한 품질의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라고 된다면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할 것이냐? 이용자가 가장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서비스가 가장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구글은 여전히 안드로이드 갖고 있고 구글 검색 익숙한 우리 다 즐겨찾기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다 구글 검색되어 있고 그쵸. 이러니까 아주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는 접근성 면에서 뭐 앱을 깔아야 된다든지 뭐 또 웹 따따따 치고 들어가서 봐야 된다든지 이런 접근성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면서 구글이 기존에 잘하던 자기의 플랫폼을 끼워 팔기 식으로 팔면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서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는 애플이 우리의 사파리와 아이폰이나 이런 그 기본 브라우저에 구글 안 넣을 거예요, AI 넣을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하룻밤 만에. 네.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챗GPT를 탑재를 한다 그러면 챗GPT는 엄청난 접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안드로이드 쪽은 삼성폰, 그 다음에 또 애플 iOS 쪽은 애플요, 아이폰 요쪽에서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그렇죠. 앞으로 엄청 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뭐 하다못해 요새 운전하실 때도 다 안드로이드 오토 아니면은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제미나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붙어갖고 불편한데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 시키고 싶거든요. 뭐 이거 켜갖고 저거 해갖고 이거 좀 해줘. 근데 아직은 단순한 거밖에 네. 못해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나면 내가 이미 기록을 남겨놨던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쓰고 있으니까 그 구글과의 접점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는 그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뭐 구글 포토 이런 것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 제미나이 구글 포토에 붙일래? 그럼 저는 뭐 데이터 갖고 가 괜찮아 할 거거든요. 그냥 말로 찾아갖고 하면 되니까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점이 많은 구글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저는 해주셨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니까 저도 네. 전 챗GPT 유료로 쓰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질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접점 싸움이 중요한 거고 구글이 그러니까 절대 크롬과 이런 걸 지금 양보했다가는 구글이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을 그러니까 이 구글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분리 매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구글 검색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구글 검색이 점점 더 상승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는 조금씩 또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거는 인터넷 트렌드라는 그 리서치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요.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15년에는 네이버가 1등이었고 거의 뭐 80%였죠. 뭐 완전한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이 10%, 그 다음 11%, 그 다음에 구글이 7%, 뭐 이렇게 뭐 중 2% 뭐 이렇게 있었는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게 확 바뀌었죠. 네이버가 50%대로 확 떨어졌고 그리고 구글이 30%대로 확 올라갔고 다음이 3%대로 좀 확 떨어졌죠. 그리고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한 2.92%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먼저 구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가장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그 익숙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탑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고 또 써다 보니까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구글이 여기 한국형 통합 검색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가 힘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래픽 이전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이야 사실은 카카오 인수위에 뭐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버티컬 서비스 수준으로 이렇게 명멸하여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그 윈도우즈가 클라우드 전략을 잘 이렇게 세팅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접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빙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미지 두 번째 보시면 진짜 또 흥미로운 그런 정보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오픈 서베이가 그 평소 궁금한 것을 검색하기 위해 무엇을 이용하냐라는 응답을 받아낸 건데요. 뭐 네이버가 이제 가장 높죠. 근데 흥미롭게도 검색 엔진이 아닌 유튜브가 그 다음이고요. 인스타그램, 나무위키. 이게 나무위키는 지금 모든 포털 회사의 기획자들이 워너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무위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다음. 이제 흥미로운 게 챗GPT가 드디어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의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굉장히 큰 시그널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나무 위키라든지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앞으로 뭐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다들 AI이지 않을까, AI, LLM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근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뭐 챗GPT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아닌 게 맞죠. 근데 최근에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 예전엔 네이버가 최고였지만 구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비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검색 엔진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10년은 진짜 엄청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네이버냐 검색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검은 고양이든 뭐 휜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새로운 이용자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트렌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농담 삼아 심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있는데 AI의 시대에는 아직 멀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멀었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네이버가 그 매출이 검색 매출 그 광고 매출 잘 안 빠져요. 네. 안 빠지는데 근데 광고가 너무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이랑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광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정도 너무 깔끔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짜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궁금해할 게 그거잖아요. 네이버가 트래픽은 정체된 건 다 알고 있는데 매출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보통 매출은 트래픽에 이렇게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트래픽이 이제 선행 지표고 그 다음에 매출이 후행 지표인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광고가 붙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네이버 내에서도 되게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도 전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 또 하나의 뭐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포털의 시대가 좀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한 세대가 지나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네.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정보 포털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언젠가부터 이제 뭐 쇼핑이 워낙 잘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거의 이제 쇼핑 포털처럼 되어가는 네. 경향이 더 강하고 정보 검색을 위한 어떤 중간 포털로는 이미 스스로도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용도를 줄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이런 뭐 실적 발표 같은 컨퍼런스 콜 같은 걸 들어도 듣고 있으면 기술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 기술이 본질적 우리가 정보를 찾고 뭐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그 과정보다는 상품이나 맛집이나 이런 걸 찾는데 네이버가 더 그걸 차별화로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사실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걸 더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니 뭐 구글 제미나이니 얘네들 경쟁하는데 네이버는 별로 거기 저기는 내가 경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구글 맵에 로컬 비즈니스 치고 들어오는 게 더 치명타일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지식인으로 쌓아왔던 정보 검색은 이미 지식인도 좀 옛날 것이 됐고 그닥 우리가 이거를 방어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금까지 강점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쌓은 데이터였거든요. 그 콘텐츠들, 네. 지식인, 뭐 블로그, 카페, 그쵸. 뉴스, 뭐 이런 이제 네이버 스스로 네이버가 옛날에 뭐 가두리 양시장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두리 안에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낚시해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가두리 양시장에 있는 생선들이 옛날만큼 신선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용자들도 입장에서는 여기서만 가지고는 정보가 만족스러운 정보가 안 나오니까 이제 외부 가서 검색을 하는 구글 가서 검색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 다음이 갖고 있었던 그 포털의 느낌은 확실히 없어지고 있는. 저는 사실 다음은 이미 포기한 것 같고 네. 스스로 네이버가 궁금한데 네이버 AI 브리핑 이런 걸 내놨잖아요. 약간 AI 검색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거를 이용하기도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스스로 이제 아주 자랑스럽진 않은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챗GPT만큼 잘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노출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NBA하고 그 다음에 KBL은 그 룰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운동이고 다른 장르라고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시장 사이즈도 너무 크고 레벨도 너무 다르고 네. 뭐 그 농구 선수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이상 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뭐 NBA에 입단하면 뭐 프로로 입단하면 일단 뭐 3대가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 뭐 이런 공세 속에서 지금 그걸 맞싸워야 되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은 좀 내어주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네요. 쉽지 않겠습니다. 약간 저희 외부인에서 볼 때는 네이버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거든요. 포털업계에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이제 포털업계 경영진 회의를 하면 네. 이제 중소 서비스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대요. 그 다음에 얘네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하고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러니까 진출만 하면은 다 거기는 죽- 우리가 먹는 먹는니까 거다. 거기 있었던 플레이어는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트래픽이 너무 많았고 엄청났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구글이 이게 쫙 펴놓고 죽일까 살릴까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인가요? 쇼핑 앱을 따로 별도로 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의 존재는 검색 완성도를 높여주는 용도였어요. 내가 검색을 했어. 그러면 구매까지 일어나면 이 검색을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은 검색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쇼핑 앱을 단독으로 내서 이제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그냥 검색 완성도를 높여주는 용도의 쇼핑이 아니고 쇼핑 자체로 그러니까 네이버는 쇼핑 회사처럼 되고 있는 거죠. 검색이 없어도 쇼핑만으로도 우리는 그렇죠. 충분히 파워가 있는 네. 회사야. 네, 그렇죠. 이 쇼핑 앱의 파워를 보여줄게. 네. 그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구글이 미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내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쭉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구글은 그렇게 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배력을 점점 높여 나갈 거고 미국에서는 AI라던가 이런 다른 데와의 경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막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아무튼 이 국내외 이슈들을 다 팔로업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아웃스탠딩은 요새 어떤 좀 홍보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웃스탠딩이 안트로프러너십 칼리지라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 혹은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컨셉이냐면 정말 창업을 해보고 성과를 내본 그런 창업자분들을 모셔서 예비 창업자들 혹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리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핵심은 생존과 스케일업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현재 3프로 TV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아마 굉장히 큰 그 성취와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이라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아마 한두 달 뒤에 나올 것 한두 같습니다. 달 뒤에요. 네,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랄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마어마하지 않고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드 혁신 컨퍼런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쇼폼,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많이 요즘 그 마케팅 업계의 화두잖아요. 이런 화두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할 것인가를 이제 마케터들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해주시는 겁니까?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인플루언서로 마케팅하는 회사들의 어. 경험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네. 그리고 네. 사이버 보안 기술 전략 컨퍼런스라는 것도 이제 저희 6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요즘 뭐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보안에 대해 또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보안 기술은 어떤 게 새로 나오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 기술 보안은 이 IT 업계 영원한 숙제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보안은 언제나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보안 기술은 언제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들으시면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네. 두 번째 거는 방금 거는 이제 L타워. 이건 L타워에서 합니다. 네. 아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강남역에 있는 과학기술회관에서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티타임즈도 7월 1일에 네, 요새 엄청 핫하다고 하는 바이브 코딩과 관련한 아마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AT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결정이 나는 대로 티저와 함께 라인업과 함께 헤드라이너와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두 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날이 따뜻해져갖고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나들이 가시는 동안 이렇게 긴 거 저희 라이브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